지방해약설, 칼로리 지상주의는 하나같이 근거 없는 신화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의사와 영양사 100명 중 99명은 이러한 잘못된 신화를 믿고 있습니다. 당질 제한은 인류의 가장 자연스러운 식사입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질 다이어트, 저자 에베코지가 쓰고 아름다운 사람들에서 편했습니다. 부제는 삼겹살, 소주 먹으면서도 한 달에 12kg 빼는 신개념 다이어트입니다. 부제가 재미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저자 에베코지는 저희 채널에서 4번째 소개해드리는 저자입니다. 가장 많이 소개해드리는 저자가 되었네요. 개인적으로는 저자 에베코지를 무척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저자의 책이 어려운 의학적 개념과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을 위해 쉬운 언어와 문체로 시종일관 써내려 갑니다. 의학 논문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명분으로 의학 논문이 모든 진리의 잣대인 양 말하는 의료인도 많습니다. 물론 의학 논문의 데이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내용들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에베코지 저자는 본인이 모두 경험하고 입증한 내용들입니다. 다카오 병원에서 직접 경험한 임상 사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해결책도 굉장히 단순하며 간단합니다. 높은 내공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도 SNS와 블로그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당질 제한의 효과를 체험하기 바라고 있습니다. 70세가 훌쩍 넘은 저자는 지금도 에너지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당질 제한이 필요함을 절감합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성질환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책은 아쉽게도 절판된 책입니다. 저자 소개, 에베코지, 일본 최고의 당뇨병 전문의, 다카오 병원 이사장이며 일본 당질 제한 의료 추진협회 대표, 2002년 자신이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질 제한 식단으로 완치된 후 본격적으로 당뇨병 치료 연구에 돌입해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 극복에 효과적인 당질 제한식의 체계를 확립했다. 2005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당뇨병엔 밥 먹지 마라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당질 제한식을 처음으로 대중화시켰고 이후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당질 제한 전문의로 활약 중이다. 이제 책의 본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5장과 6장을 중심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요 없는 당질 다이어트의 비밀. 4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탄생했다. 유적, 유물 등 고고학 자료를 통해 현생 인류의 시조는 수렵, 채집, 어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렵이나 채집으로 얻는 동물의 고기, 뼈, 골수, 곤충, 들풀, 어패류 등은 모두 당질이 거의 없는 식품이다. 운 좋게 과일이나 견과류 등으로 소량의 당질을 섭취할 기회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전체 섭취량에 비해 아주 적은 양이었을 것이다. 인류는 약 400만 년이나 되는 세월을 당질이 거의 없는 식사를 하며 살아왔다. 그러므로 사람의 에너지 대사와 생리적 구조는 당질이 적은 식사에 적응하도록 변화했을 것이다. 그것을 무엇보다 명쾌하게 보여주는 것은 다름 아닌 인슐린이다. 인슐린은 인간의 몸에서 유일하게
혈당치를 내리는 호르몬으로 혈당치가 오르면 인슐린이 추가 분비되어 혈당치를 낮춘다. 우리 몸에는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 유지 장치가 있다. 대표적으로 항상성이 작용되는 부분이 체온과 혈압, 그리고 혈당치인데 그 중에서도 혈당은 공복 시에 70에서 109, 식후 2시간 후에는 140 미만으로 철저히 유지하게 되어 있다. 병원 등에서 정전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자가발전 장치나 배터리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비상상태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겹겹이 마련되어 있다. 어느 하나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더라도 다른 호르몬이 보완하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 약해져서 못쓰게 되었을 때 그것을 대신할 기능이 없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하지만 원래 인류의 식생활이 기본적으로 수렵과 채집에 의존했기 때문에 당질을 과다하게 섭취해 고혈당이 발생할 위험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면 금세 이해가 될 것이다. 혈당치를 올리는 것은 당질 뿐이다. 그런데 원시 인류가 수렵이나 채집으로 얻었던 육류와 어패류에는 혈당을 올리는 당질이 거의 없는 대신 지질과 단백질이 풍부했다. 그러므로 수집과 채집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이상 혈당치가 급격히 오를 일은 없다. 그것이 바로 혈당을 내리는 장치가 인슐린 하나뿐인 이유가 아닐까. 거의 일어날 리 없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겹겹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낭비이니 말이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당질을 손에 넣을 수 있지만 본래 당질은 좀처럼 얻을 수 없는 귀한 영양소였다. 당질은 신속하게 혈당으로 바뀌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영양소다. 또한 다시 먹고 싶은 매력적인 맛을 내기도 한다. 음식의 맛은 단맛, 매운맛, 짠맛, 쓴맛, 신맛으로 좌우되지만 당질 함유량을 반영하는 단맛은 인종과 괴인을 넘어 만인의 식욕을 가장 자극하는 맛이다. 수렵과 채집을 하던 시대에도 과일로부터 당질을 얻었으리라 여겨지지만 그것은 아주 가끔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과일에 들어있는 당질인 과당의 대사 경로가 다른 당질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그 증거다. 전분이나 설탕 등은 포도당으로 변해 혈당치를 올리지만 과당은 극히 일부만 포도당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대부분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곧장 바뀐다. 중성지방은 굶주릴 때를 대비한 비축 에너지다. 다시 말해 과일은 좀처럼 먹기 어려운 사치스러운 음식이었기에 과당을 바로 중성지방으로 비축하는 장치가 발달한 것이라 생각된다. 당질 위주의 식사로 전환된 것은 농경 이후의 일. 포도당은 적혈구의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인체는 언제든 자유롭게 포도당을 체내에서 합성하는 장치를 진화시켰다. 이것을 당 생성이라고 한다. 반면 지질과 단백질 일부는 우리 몸에서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 필수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으로 불리는 만큼 반드시 식사로 섭취해야만 한다. 그래서 인류는 400만 년 동안 수렵과 채집에 의존하여 지질과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온 것이다. 하지만 당질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므로 필수 당질이라는 말조차 없다. 일반적으로 농경이 세계에 확대되어 정착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라고 추정한다. 인류의 농경이 확대 정착된 것은 지구의 기후변동 덕분이기도 하다. 7만 년에서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 간빙기에 들어서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 그래서 주요한 양식이었던 대형 동물들은 서식지를 옮기거나 멸종하여 사람들은 수렵으로 식량을 얻는 게 어려워지게 되었다. 하지만 온난화 기후에서 식물이 번영하자 종자, 뿌리, 줄기 등 당질을 포함한 식물은 인류에게 귀중한 에너지원이 되었다.
그 후 약 7천에서 8천년 전, 지구는 일시적으로 춥고 건조해졌다. 일설에 의하면 식물의 열매를 수확하기가 어려워진 인간들이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 인공적으로 식물을 재배하여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농경이 본격화된 것이다. 농경의 산물인 곡식의 큰 특징은 장기적인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쌀처럼 나달 그대로 보관하거나 밀이나 옥수수처럼 분말로 가공하여 건조하면 식량을 얻지 못할 때에도 양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곡물을 비축하여 기아에 대처할 수 있게 되자 인구도 늘어났다. 농경 생활의 시작으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때보다 같은 면적에 살 수 있는 인구가 20배에서 100배까지 늘었다고 한다. 또 농사에는 대량의 물이 필요하므로 물이 풍부한 큰 강 주변 등지에 모여 사는 편이 유리했다. 그래서 인류는 이때부터 대규모의 마을을 형성하며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인류가 곡물 당지를 일상적으로 먹게 된 것은 4천년쯤 전부터다. 400만 년이라는 인류 전체의 역사에 비하면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일어난 지 지극히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주식이 없는 식사는 자연스러운 것. 주식이란 농경으로 곡물을 생산하게 된 후에 비로소 생겨난 개념이다. 이는 곧 주식이 없는 식사를 하는 것, 즉 곡물을 먹지 않는 것은 사람의 생리 구조에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뜻이다. 주식이 빠진 식사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식사에는 반드시 주식이 필요하다, 밥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은 아닐까. 사실 인류는 아직도 매일 곡물을 주식으로 먹는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다. 인류의 식생활은 혈당치를 기준으로 하여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농경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399만 년 동안 인류는 주로 수렵이나 채집에 의존하여 식량을 조달했으므로 곡물을 먹을 기회가 좀처럼 없었다. 다시 말해 전 인류가 슈퍼 당질 제한식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공복시 혈당치가 100이었다고 가정하면 식후 혈당치는 110에서 120 정도였을 테니 기껏해야 10에서 20 정도인 혈당치 상승으로는 인슐린이 거의 추가 분비되지 않았을 것이다. 2. 농경이 시작된 이후 사람들은 매일 곡물로 당질을 섭취하게 되었다. 그러자 혈당치는 공복시 100에서 식후 140까지 상승하게 되고 기초 분비량보다 몇십 배나 많은 인슐린 추가 분비가 일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는 그 이전의 399만 년보다 몇십 배나 지속적으로 일하게 된다. 혈당치의 변동폭도 수렵과 채집에만 의존하던 시대에 비해 2배나 커졌다. 200여 년 전 밀 정제 기술의 발명으로 흰빵이 등장하자 식후 혈당치는 더욱 상승하여 160에서 170까지 오르게 되었다. 혈당치 변동폭은 60에서 70으로 3배가 되어 인슐린 분비량은 농경이 시작되기 전보다 30-40배까지 늘어났다. 당질 제한식은 당뇨병의 획기적인 치료법이다. 나는 일본의 당뇨병 치료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칼로리 제한을 우선시하며 위험한 식후 고혈당을 초래하는 고당질식, 즉 칼로리 대비 60%를 권하기 때문이다. 혈당치를 올리는 식사를 권하는 동시에 경구 혈당 강화제를 써서 혈당치를 강제로 내리라고 하다니 피폐한 췌장에 채찍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 외에 당질 분해를 저해하여 혈당치 상승을 완화하는 지글루코시다제 저해제는 혈당 강제보다는 부작용이 적지만 그 효과가 한정적이다. 또 인슐린 투여를 통한 치료는 암과 알츠하이머병의 발병률을 높일 우려가 있다. 더욱이 충격적인 사실은 칼로리가 제한된 고당질식을 하면서
내복약이나 인슐린 주사로 혈당치를 내리면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2008년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실시한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바 있다. 다카오 병원은 1999년부터 당뇨병 치료에 내복약이나 인슐린 주사에 의존하지 않는 당질 제한식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환자를 총 1,400명 정도 치료했으며 그중 약 450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치료법 때문인지 환자들은 홋카이도와 규슈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다. 심지어 입원 환자 중에는 미국, 프랑스, 스페인, 타이, 필리핀에 사는 일본인들도 있다. 입원해서 온종일 슈퍼 당질 제한식을 먹다 보면 경구용 당뇨병 약을 먹지 않아도 식후 혈당이 순조롭게 내려간다. 혈당은 혈액 중에 들어와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단백질에 들러붙는다. 이를 당화혈색소라 하는데 당화혈색소 수치가 6.1%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다카오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의 당화혈색소 수치는 대부분 7% 이상이지만 2주 정도 입원하면 거의 정상치를 회복한다. 2형 당뇨병으로 췌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인슐린 주사를 맞던 사람도 3주 정도 입원하면 20%가량은 주사가 필요 없을 만큼 회복된다. 지금까지 에베코지의 당질 다이어트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저자의 생각에 동의가 되시는지요? 저도 당질 제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여러 번 밝힌 대로 저도 당뇨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을 치료하는 해법, 저는 당질 제한이라고 강하게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국내 당뇨 식단은 당질 제한 대신 저칼로리와 운동을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 당뇨 환자들에게 당질 제한을 이야기해도 쉽게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네가 의사냐? 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지인들에게 건강과 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식단은 오랜 습관의 산물이며 취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절대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변화의 시기가 올 겁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필요할 겁니다. 그 시기가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저자의 에필로그를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999년 당시 병원장이었던 형이 다카오 병원에 처음으로 당질 제한식을 도입했을 때 사실은 나 역시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담당 환자 한 명이 혈당치 560, 당화혈색소 수치 14.5라는 중증으로 입원했다. 이 환자에게 즉시 칼로리 제한 요법을 시작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식후 혈당치가 여전히 400 이상으로 별 차도가 없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당질 제한식을 도입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식후 혈당치가 180 이하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내복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전혀 쓰지 않고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6.2로 안정되었다. 너무나 극적인 반전이었기에 나는 이때부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듯 당질 제한식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 이듬해 2002년에는 나도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더욱 철저히 연구한 끝에 당질 제한식이 당뇨병뿐만 아니라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을 비롯한 각종 생활습관병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지방 해악설, 칼로리 지상주의, 뇌의 에너지는 포도당뿐 등의 주장은 근거 없는 신화에 불과하다. 그러나 의사와 영양사 100명 중 99명은 아직도 근거 없는 신화를 믿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의료 환경이다.
여전히 당질 제한식이 특이한 식사로 느껴지는가? 하지만 당질 제한식이야말로 인류에게 있어 가장 자연스러운 식사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